지난 9일 발표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숙박 공유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막혀있던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 서비스가 도시 지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업계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도심 관광객이 늘어 숙박 공유 시장과 함께 전체 숙박업계의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에서는 도시에서의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가 기존 숙박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업계의 타격은 고용률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 이에 정부는 숙박 공유에 전문 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빈 공간을 제공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만 영업할 수 있다는 제한을 마련했다. 또 기존 숙박업계를 위한 지원책과 투숙객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우려와 기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숙박 공유. 과연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존 숙박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풀 앱과 관련한 택시업계의 갈등이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공유 숙박 허용이 제2의 카풀앱 사태가 되지 않도록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생의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여전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KTV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을 계기로 우리 숙박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경영학부 이정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중앙대 경영학부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함재이고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유무학 한국농어촌 민박업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농어촌 민박이 사방에 압박을 받고 있으면 어려운 현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경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조선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이자 위홈의 대표입니다. 7년 동안 코자자라는 회사를 하면서 공유경제를 해왔는데요. 공유경제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핵심 채점은 공유 숙박 관련 얘기입니다만은 공유 경제 세계적인 트렌드에다가 또 정부도 마침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현 교수께서 이쪽 분야를 전공하시니까 먼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탄생의 배경이나 특징이 뭐냐면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를 사게 되면 그동안 이제 배타적으로 차를 구입한 그 가족 또는 그 소유한 사람만 운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차에 다른 사람이 타는 건 이제 불가능한 또는 허용하지 않는 이런 거였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즉 유휴 수요, 유휴 공급 두 개를 매칭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예. 또한 이제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사용에 대한 어떤 가치, 즉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공유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나온 그럼 게 공유한다라는 말은 함께 그 사용과 이용을 다 공유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용을 공유한다는 거고 소유를 공유하는 개념은 아닌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하면 소유를 공유한다고 선입견이 예. 들 소지가 있어서 그 이제 그 다음 제가 질문 단계죠.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소유를 공유하는 개념은 그 다음 단계의 스텝입니다. 예. 예를 들면 무인차라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이제 본질 그대로 말 그대로 공유 이제 차량이나 공유 경제가 되겠는데 현재는 그 단계까지 안 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유하고 이용 자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용을 같이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인 숙박, 뭐 차량, 예. 지식 공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이제 재화 영역이 다 공유가 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쪽 이제 분야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에다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또 우리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 또 이원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유경제 관련한 논의 또 각 업계가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과연 얼마나 이게 보편적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는지 논의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정경재 회장님. 예. 뭐 4차 산업혁명에서 공청이라든가 예. 예, 여러 번 그 공유경제에 대해서 예, 토론장에 나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 30회 이상 토론을 해봤지만은 우리의 그 아픔이라든가 우리의 그 이분들이 예.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30회쯤 나가셨으면은 뭐 전달할 기회가 많았을 건데 또 그러십니까? 예, 충분한 논의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예. 예, 그 우리의 아픔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뭐 일방적으로 그냥 그 정책만 예,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토론장이 되고 말았어요.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예,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좀 나누는 예. 그런 토론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논의할 기회가 많긴 했었지만은 공유 경제를 목적으로 했는데 생각의 공유는 별로 못했다라고 지금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조상훈 계장님. 예, 그 공유 경제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공유 경제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공유 경제라는 거는 다른 경제들 이전의 경제하고도 똑같지만 공유 경제가 이전의 자본주의 중심의 경제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경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그 기업을 하신 분들, 이분들도 사회적 대단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라고 하면 당연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관점이 좀 달라서 저는 항상 그 숙박중앙회 이제 정 회장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하는데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시작에 정경재 회장님 30여 차례 토론에 뭐 공청회 등에 참석했는데 생각의 공유는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유무혁 협회장님은 이제 그 지금 맡고 계시는 게 한국농어촌 민박업협회. 그렇습니다. 맡고 계시죠. 그러면 회장님께서도 이런저런 뭐 공청회라든가 토론에 좀 참석을 했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정경재 회장님하고 네. 앞에 계신 조상구 대표님하고 여직 같이 이제 토론에 계속 참석을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9월 4일 날, 9월 5일 날 대전 일원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해커톤 끝장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1박 2일 잠을 안 자고 끝장 토론을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성과를 거뒀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성과를 거치를 못했어요. 그 성과를 거치를 못한 거는 공유 숙박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그 조급함하고 예. 각계에 있는 관변단체, 또 그다음에 플랫폼사 등을 얻고 합의돼서 결국은 숙박업을 압박하는 형태의 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대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합의는 못 봤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 안에서 저희가 이제 숙박시장 공정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 합의된 내용인데 그게 이번에 1월 9일 날 기재부에서도 발표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전자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내용인데 4개월, 5개월 지나는 동안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예. 1월 9일 날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네, 현장에서 같은 뭐 업계에 하시는 분으로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얘기했는데 세 분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네, 거리가 먼네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의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볼 선진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과 비교를 해볼 때 또 동남아하고 비교를 해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경제의 격차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편으로는 중국에 비교해 봤을 때도요? 네, 거기도 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방을 빌리거나 이런 어떤 숙박에 대한 공유경제라는 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뭐 이런 어떤 공유경제에 대해 굉장한 초조감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제 이 구경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숙박업이나 민박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염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어떤 민주주의 정부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사실 합의를 모으려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밀어버려요. 그냥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 합의를 모으려고 한다는 그 노력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얘기하십시오. 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왜 위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정부가 기존 업계의 우려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좀 오히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유 경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11가지 유형의 숙박 형태가 공유 경제를 공유 숙박을 하고 숙박 있거든요. 분야에서요? 예. 예. 뭐 관광 호텔서부터 농어촌 민박, 외국인 민박, 생활 숙박, 일반 숙박, 콘도, 유스 호스텔, 체육 시설, 청소년 수련관, 관광농원 이루 말할 수 없이 11군데에서 이미 공유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유 숙박을 도시에서도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서도 외국인을 다 공유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외국을 비유하는데 외국에서는 100리, 200리 가야 호텔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외국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100리, 200리 가야 호텔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예. 호텔, 모텔, 농어촌 민박, 콘도 한 집건 하나씩 있습니다. 현재. 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을 비유해서 예. 이것을 꼭 한다는 것은 숙박이 상당히 이제 환경이 좀 다른 또 굉장히 수가 빈약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사실상 공유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뭐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습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면. 네. 그 2012년에 제가 이제 코자자라는 한국형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실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외래 관광객들한테 숙소가 모자란 문제가 이 사회적 이슈였어요. 그때는요. 한국에 많은 숙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정 회장님께서는 엄청나게 편의하고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51% 정도가 숙박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그거는 이제 그 자료 조사 얘기인데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이제 코자자라는 숙박 공유 숙박을 시작을 했는데 예. 아까 조급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단어가 싹 와닿네요. 7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이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공유 민박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건 한국이 되게 빨랐습니다. 그것만 본다면요. 그렇죠. 예. 하지만 7년 동안
저희가 코자자를 하면서 줄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공유 숙박, 공유 경제를 얘기를 해왔지만 그러던 터에 정부가 1월 9일 날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대단히 감회가 컸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공유 숙박 관련 해카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7년 동안 사업하고 해왔지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단은 그때 두 분 회장님들 참석해가지고 그럼 플랫폼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두 가지였는데 이해 당사자인 두 분 회장님이 밤늦게까지 같이 참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기재부 과장님과 그 관광 과장님 예. 좀 같이 참석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7년 만에 요즘 그 정부가 공유 숙박,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걸 대단히 높이 사고 싶은데 1월 9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공유 숙박을 위해서 앞으로의 혁신만을 본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기존 그 숙박업 중앙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제 지원과 기업형 불법 숙소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최소한 공유 숙박 관련돼서는 정부도 그다음에 기존 그 산업체에 계신 분도 플랫폼을 담당하는 입장도 대단히 합리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찍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답답했다라고 이제 조산구 회장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9일에 정부가 종합대책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유 숙박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먼저 이 교수님께서 조금 그걸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한계라든가 이런 건 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 관련돼서는 이번에 이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금지가 되었던 내국인 대상으로 이제 도시 민박업을 연 이제 180일 이내로 허용한다. 예. 이제 내국인에 의해서 허용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숙박업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이걸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배려죠. 대책이네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배려죠. 그럼 세 번째는 예를 들면 관광 품질을 인정받은 이제 모텔, 여관 등에 대한 관광 기금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어허. 그것도 이제 기존의 이제 기존 업계에 구산업에 대한 예. 배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내국인을 허용한 어떤 조치를 취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구산업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이런 어떤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이번에 이제 해준 거죠. 네, 이무학 대표님, 회장님. 네. 아까 우리 조선구 회장이 2011년 시작 단계로 보자면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은 답답하게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맞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내용, 그 내용 중에서는 기존 숙박 업계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요. 네. 이제 문자로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세요. 문자로 보기에는. 문자로 네.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코자자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을 할 당시에 이 정부는 정말 틀리다.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정부가 맞다. 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1시에 시작을 한 내용인데 마지막 끝까지 가서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짜놓은 프레임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숙박업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그 외에 숙박업에 관련돼서 있는 관계자들 얘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자. 네. 자, 공유 숙박을 함으로써 기존의 숙박업이 신산업을 맺는다고 해서 기존의 산업을 죽여서 떠넘겨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한테는 주요 핵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럴듯하다라고 했었는데 글자로는 그럴듯한데 뭐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인지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이제 공유 숙박에 대해서 네. 합의를 결국은 못 봤습니다. 그때 합의를 못 보고 숙박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거는 공유 숙박을 하기 전에 기존의 일은 폐해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네. 예, 거기에는 대강 한 4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정부에서 정리하지 못한 모든 불법 사항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예. 논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원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은 다른 문제 제기했던 것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지금 한계름 지적하시네요. 예. 예. 정경 기자님. 뭐 지원을 한다 정부에서 네.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까 그 예. 글자로는 뭐 그렇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와서 피부에 우리 숙박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은행 금리도 이 숙박업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과정도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 하는 일이지. 그리고 뭐 대출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관광 뭐 농원이나 이런 곳은 뭐 문화관광부에서 소액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대한숙박중앙위 소속에 있는 호텔 모텔은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그러고 우선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관광이 공유 숙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부 지원책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부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우선 경제 살리기 그 4차 산업혁명에 아니 아까 그 이제 금융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이율이 높고 뭐 부분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동안에 나왔던 지원 상생 협력 방안 다른 뭐 모색하겠다 이런 것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존의 업계 쪽에 대한 지원책이 정말 실질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특히 금융 관련은 뭐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했고요. 조산두 회장님, 지원책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 같은데요. 근데 저희 이제 해카톤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7년 이렇게 됐지만 가입한 사람들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공유 숙박 플랫폼 이렇게 해왔지만 이 공유 민박을 실제로 호스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해카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숙박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유 숙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기업형 불법 숙소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업형 기업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또 표명을 하셨고 이번 정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소한 그 정부의 정책이 와닿고 안 닿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 공유 숙박 이것만 그냥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숙박의 형태네라고만 생각하면 해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공유 경제가 그렇게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5개 중에 4개가 공유 경제 기업인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유 경제의 취지는 아까 뭐 이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숙박 관련해서 이렇게 공유가 확대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네, 공유 숙박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공유 숙박이 그렇게 붐인가? 공유 숙박이 왜 붐인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게 전 세계 5개의 100년 된 호텔 체인들이 갖고 있는 숙소의 객실의 개수보다도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객실이 500만 개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갔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동네 관광 쪽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숙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우리 관광 산업의 어떤 선진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 숙박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우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고 그래야 1,500명 오던 것을 3,000만 명으로 오게 되겠죠. 하지만 1,500명이 3,000명이 오는 건 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숙박업의 종사분들한테는 당장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유 숙박은 가야 되지만 기존 숙박업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불만이 있으니 이
간격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예. 결국에는 정부에서 좀 더 기존 숙박업 하시는 분들 16가지의 규제를 받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들 많거든요. 그 규제들도 풀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정부에서 기존 숙박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좀 더 예. 적극적으로 해서 이 공유 숙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뿐만이 아니라 여행 수요 등 방향에 미쳐봤을 때도 공유 숙박 형태가 수요가 그만큼 있고 또 새로운 세대 변화,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업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금 합의를 모색하는 방향이다. 하여튼 방향은 그쪽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나라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사례에서도 다 지금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독일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집값이 상승해가지고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를 지금 다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본고장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 180일을 120일로 줄이고 또 불법 오히려 업소를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 경제로 일어나서 외국을 비례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관광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서민이 쫓겨나요. 아니 전월세로 소액에 있는 서민들이 에어비앤비나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에다가 방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데다가 플랫폼 업체한테 그걸 의뢰해 가지고 방을 팝니다. 그랬을 경우 방 하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으면 6개월 180일을 만약 허용해 준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6개월이면 368, 1,800만 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리는데 도시에 있는 서민들이 지금 거의 쫓겨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조사라든가 기존에 있는 경제의 그 논리를 좀 정확하게 같이 공청회를 하자 이겁니다. 기재부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도쿄. 호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호텔 가격이. 그걸 뭐를 의미할까요? 일본이 지금 관광객이 대략 한 2천만 명에서 지금 거의 지금 올해 2018년에 4천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저희 이제 은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말씀이 교토를 학회 때문에 갔는데 호텔을 못 잡아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관광객 때문에.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호텔과 모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이제 왜 현재 거주민이 외지로 밀려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은 극히 소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을 서울 같은 경우도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은 명동하고 강남 정도예요. 저기 성북구나 노원구는 관광객이 외지인이 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에는 공유 숙박이 활성화되는 지역은 결국에는 기존의 호텔이라든지 모텔의 공급이 제한되는데 많은 사람이 몰리는 쪽에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 경제라고 해서 공유 숙박이라고 해서 방을 제한을 푼다고 그래도 전국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마치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이 쫓겨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유명학 회장님. 자, 그런 문제는 다음 뒷페이지에서도 이제 할 수 있을 문제 같은데요. 그 공유 숙박을 얘기를 하면 꼭히 에어비앤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사례를 듣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스페인을 갔는데 프랑스를 갔는데 자,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숙박 체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만 전용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내국인은 과연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들어가기를 원하나요?
이게 조사된 내용이냐고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어느 분이든지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여포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 숙박을 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게스트들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다. 회장님 그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그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 저도 제 옆에 이렇게 손님들이 외지인도 왔다 갔다 하면 싫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라는 특정 지역의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동대표회의를 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공유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면 간단하게 안 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걸 정부의 법률적 제한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 문제는 바로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 대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전제가 됐어요. 자치단체장이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대표들이 분여회든 자치회든 원치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들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 중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혼란을 왜 만드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도시 내에 공유 숙박 방 한 칸이 필요한 사항도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왜 그거를 만드냐 이거죠. 저희 아파트 그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 경제 그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공유 경제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지역에 사는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다 아파트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이런 어떤 공유 숙박 이슈가 아니고 노후된 그 수도관을 바꾸자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하고 집 주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맨날 투표하는데 투표가 반반을 엇갈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 안 된 채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강행을 못 하거든요. 공유 숙박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컨대 아파트 단지 내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소수가 그런 식으로 설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룰이라는 것만 정해지면 공유 숙박이 아니라 공유 숙박 그 이상의 뭔가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선구대 회장께서 이 부분은 좀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정경재 회장이라든가 유막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제 그동안의 세계적인 트렌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국내의 그 여행자의 숙박 수요라든가 환경 자체에 대해서 분석 없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 좀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숙박 전체 통계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내국인 대상의 숙소의 그 수요 공급과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쪽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 필요한 데이터가 좀 정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흐름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입장, 플랫폼 사업자 입장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산업이라는 건 수요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공급하는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로만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이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주위에서 어떤 사업자 호스트에 대해서 불만이 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평판이 나빠지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 플랫폼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법보다 중요한 거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 동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될 겁니다. 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떤 경제든 간에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이루어서 맞춰 나가야 그
그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숙박중앙회 소속 회원이 3만 명입니다. 민박협회가 2만 5천 회원이 2만 5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객실이 30개씩 해서 90만 개고요. 그다음에 90만 개를 365일로 곱하면은 3억 2천만 개가 나옵니다. 객실이. 그런데 지금 전 매스컴이나 경제조사에서도 50%의 공실률이 있습니다. 예. 민박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민박협회는 지금 70% 내지 80%까지 공실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유 회장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자 객실이 민박협회하고 우리 그 대한숙박중앙회하고 그 객실이 4억 개가 됩니다. 그 50%의 공실률이라고 그러면은 무려 2억 개가 공실률이 나오고 양적인 있습니다. 공실률도 있지만 아까 이 교수님들 지적했지만은 가격 문제라든지 편의성 같은 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억 개의 공실률이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 제주도에서 모 신문 기자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던 호텔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3만 원, 4만 원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니, 객실이 비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조상구 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옵니다. 그렇죠? 1,000만 명이 와요. 예. 1,000만 명이 오면은 3박 4일을 하면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합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실률이 2억 개나 되고 있는데 굳이 또 2억 개를 더 만들어서 기존에 그 숙박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네. 가중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조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집 속에 또 집을 짓는 결과인데 그렇죠? 집 속에 또 집을 짓는 옥상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숙박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보호를 해줘야지. 지금 공실률이 50%에서 2억 개 이상이 공실률이 나오는 거를 또 다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공유경제라는 이름 하에 또 한 2억 개 이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다 망한다고 봅니다. 예, 기존 상황에서도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대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 무리할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런던 올림픽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올림픽 하면 숙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공유 숙박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대체 숙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늘어나서 궁극적으로는 호텔도 더 재미를 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숙박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플러스성 게임이지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유 숙박을 단순하게 그냥 숙소로만 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동네에서 사람 만나고 그 지역의 문화를 가까이서 더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관점에서 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숙소 싸거나 뭐 이런 숙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대에 가보시면 거기 가보면 게스트하우스들 중에 내가 서울에 살고 일산에 살지만 가까이에 살지만 그냥 하룻밤 가서 자고 싶은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보면 공유 숙박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숙박이 아니고 대단히 더 디자인이 새롭다든가 예. 그다음에 아주 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의 그렇죠. 형태에서도 적응할 수 새로운 있다. 관광 행태인 거예요. 예, 그래야 그렇게 해서 한국이 외래인들한테 다양한 숙소도 있고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네 해가지고 그래야 1,500명 오던 게 3천만 명이 와야 궁극적으로 기존의 숙박업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세요. 좋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과연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데가 홍대, 명동, 테헤란로, 강남역 그런 부류 말고 또 많나요? 저기 흑석동의 중앙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 내가 거기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최근에 많이 오더라고요. 특정의 일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자, 교수 아닙니까? 예. 최근에 많이 옵니다. 예. 명소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 토백입니다. 이 교수님 자기 학교에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흑석동 토백인데요. 저기 제가 사실은 내국인이 내가 성북구에 가서 성북구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은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할 때 급할 때 하루 묵는 거는 어쩌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 공유 숙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정 회장님 얘기 듣고 잠깐 또 이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조 회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평창올림픽 때 이제 물론 공유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아파트나 단독주택까지 이렇게 뭐 많은 체험을 하게 해준다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했을 때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근데 객실이 없어서 객실이 없어서 아파트 하나 단독주택을 허가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호텔 모텔 다 변화갔어요. 저도 정부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뭐 무슨 올림픽이라든가 무슨 뭐 세계대회를 치를 때 그 지역에 다 방을 예약해 놓습니다. 근데 숙박업소가 다 벼버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교통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경기 보고 그냥 갑니다, 집에. 그 숙박업소가 지금 뭐 아까 얘기해서 모자른다 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한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정현 교수님 얘기 듣고 SNS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이슈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회장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공실률이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 이런 데는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그러면 뭐냐면 공실률이 평균 50%라고 그러지만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지역의 지방에 가보면 거의 뭐 80%가 비어있는 데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공유 숙박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그쪽 비어있는 데는 비어있고 찬 데는 계속 찰 거란 이야기예요. 즉 그리고 또 하나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몰리는 데서 오픈하게 돼 있어요. 80% 공실률 있는 데서는 공유 숙박이 새로 가지 않을 거다. 어차피 거기다가 공유 숙박 신청을 해봐야 사람이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집을 관리하고 그리고요 공유 숙박을 관리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를 뭐 여행 간다든지 집을 비운다든지 이걸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어 있는데 즉 지금의 공실률이 높은 데는 공유 숙박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이야기 상대적으로. 그리고 몰리는 데는 나타날 거란 이야기. 그럼 결국 수요 공급이 정말 이 공유 숙박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아마 출현할 것이다.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잠깐요.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방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해서 들어온 의견 좀 몇 개 좀 보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야님의 의견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유 숙박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용자 입장에선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고요.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희선님의 의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공유경제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게 좋겠다. 공유 숙박 같은 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업체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업체들은 아마 기존의 업체들이 새로운 수요자들, 소비자들에 의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들어올 건데 후반에 조금 더 SNS를 통해 들어온 시청자들 의견 듣기로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숙박업 중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전정 회장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그 숙박업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패턴이.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 마냥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객실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PC방이나 뭐 이런 그 음식점을 안 가고선도 그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면 다 해결합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고요. 예. 아마 뭐 이제 마이티 시대가 되니까 편의성은 많이 증가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많이 증가했고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정부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를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뭐 1억 뭐 1조 원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 우리가 3만 회원 3만 개지만은 한 10,000개 정도는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허 상태로 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미니 호텔, 안심 미니 호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뭐 텔레비에서도 무슨 호텔 해가지고 자꾸 하신 우리 저기 노희찬 의원님도 거기 그런 TV 프로에서 자고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한 1,000개 정도만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일자리가 7,000명, 8,000명이 늘어나거든요. 기존에 있는 업소를 좀 리모델링해서 안심 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공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기존의 업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킨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그 뉴욕의 예를 들기도 했고요.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젠트리피케이션 특정 지역에 한정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부분 걱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산구 회장님? 뉴욕에서 무슨 3년 동안 월세가 여러 가지 공유 숙박으로 바뀌면서 집값도 올라가고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실리콘밸리에서 한 몇 년 살고 사업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엄청나게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정말 그 숙소 근데 에어비앤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주요 출발지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이 좀 더 120일로 한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정 회장님의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공유 숙박이든 공유 경제든 그냥 이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각 국의 각 사회의 그 상황에 따라 사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건 맞는데 이 지금 공유 숙박을 그냥 숙소 하나가 늘어나는 걸로 볼 게 아니고 실은 공유 숙박이 되는 거는 실내 플랫폼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내 플랫폼은 공유 숙박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대체 숙박, 호텔 대체 숙박, 그러니까 모텔, 그다음에 농촌 체험업, 한옥 스테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전 지역에 전국에 엄청 좋은 몫이 좋은 곳에 펜션들, 농촌 체험업도 엄청 많은데 사람들한테 여행 다닙니까? 가서 주무시겠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그 정보가 좀 많지도 않고 정보를 믿을 수 없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유 숙박 플랫폼, 실내 플랫폼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가격도 투명하고 정보도 투명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잔다고 하면 결국에는 공유 숙박 때문에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미 가치 있는 숙소들의 어떤 가치가 교환이 확대된다면 기존 사업자분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그 여행을 하는 한국민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다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숙박을 단순하게 숙소가 새로운 유형의 숙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조산구 회장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기존의 그 민박업과도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옥 스테이 조 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는 하고 계신 업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회장님은 특히 한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굉장히 그 숙박업 중앙회나 한국농어촌 민박에서는 조 회장님의 그런 노고를 굉장히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강남 명동, 홍대 이런 데는 100% 다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삽니다. 유명 지역 또 놀이문화가 굉장히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인사동 주변 거기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차요. 다 차거든요. 다 차는데 이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유 숙박을 정부에서 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예요. 그 외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에 또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 제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언제 가서 만약에 실시가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가서 마음이 바뀔지를 몰라요.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공실률이 없고 100% 가동되는 지역은 어차피 공유 숙박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 아주 낙후돼 있고 20%, 30%, 10% 가동률 갖고 근근히 먹고 사는 지역에 들어갈 수뿐이 없는데 예. 아니면 그 외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포항을 걸쳐서 부산을 걸쳐서 여수까지 와서 내륙에선 경주까지 거기가 이제 관광 묵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데에는 굉장히 성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특정하게 몰린 지역에서의 월세라든가 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자,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금 고성에서부터요. 예. 여수까지 정말로 많은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 투기 세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내가 공유민박을 하겠다. 벌써 건축업자는요. 프랜카드를 어떻게 거냐면은 아파트 주인 되시는 분, 분양 받으신 분 숙박업 사장님 되십시오라고 프랜카드를 걸고 분양을 해요. 예. 그래서 땅값이 2배 내지 3배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거는 현지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고 기존에도 뭐 그게 편법이었나 합법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유형의 지방의 아파트를 숙박업으로 활용한 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 불법인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합법화 시켜준다 하니 그 지금 지방 관광 도시에서는 정말로 부동산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정부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을 다 합법화하면 되겠네요. 예? 전국을 다 공유 숙박을 허용을 하면 자, 되겠네. 그런 문제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숙박업을 하나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기까지요. 50가지의 규제가 있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 그 건물을 지으려면 상업지역이어야 해요. 아파트에서 50m 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 200m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일산에서 뭐 학교 근방에다가 200m 떨어졌어도 아파트 근방 상업지역이 50m 떨어졌어도 거기다 숙박업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서 띠줄 서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막았습니다. 선생님 그건 예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호텔이나 제가 모텔에 말씀드리는 대한 거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보호법서부터 위생 안전 문제들이 아니 충분히 배려가 안 된다는 소방안전법에 제일 우선 다중이용 시설로 건물을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집니다. 다중이용 시설로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그럼 거기에 소방법이라든가 재난법이라든가 전기안전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50가지가 법을 따라서 숙박업소를 건물을 그러니까요. 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규정에 의해서 숙박업을 지었고 호텔을 지었고 모텔을 지었는데 아까도 이제 SNS에 나왔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은 호텔과 모텔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걸 왜 그걸 모르시나요? 예를 그러면 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적이 네, 있었냐면 마무리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예. 강원도에 저희가 이제 가족이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텔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어색하고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모텔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녀가 투숙하는데 가족이 애 데리고 가족이 확 들어가니까 방 분위기를 보고 애들도 굉장히 뻘쭘한 거죠. 아빠 이런 방 뭐 하는 곳이야라는. 그다음에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이건 가족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그 정도 예산을 해서 호텔을 못 가고 그러니까 온 건데 결국에 그걸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인허가를 내서 호텔이나 모텔을 하셨던 이 사업계가 산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왜 외면을 받고 있는지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모텔이 그렇게 지금은 허무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원도까지 가셨으면은 그 펜션도 있고 농어촌 민박도 있습니다.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집권 하나 있습니다. 25,000개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펜션에서 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국민들이 드리려고 아까 해요. 특히 젊은 일수록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업에 대한 불신이 큰 겁니다, 회장님.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을 해야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그러니까 숙박업, 카풀도 마찬가지인데요. 숙박업에 대해서 세대 간에 확연히 갈라지는 겁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공유 숙박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고 그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로 이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그 광화문 앞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몰래카메라 때문에 집회를 한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그 장관께서 토론회를 해서 거기 갔습니다. 예.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호스트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만약에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들에 연결해서 그 숙박업소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자,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호스트도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90만 개하고 저 숙박업소가 90만 개하고 12만 5천 개하고 만약에 몰래카메라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모두 설치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 내 집에다 몰래카메라 설치하는데 그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사고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소방법이라든가 재난법이라든가 계속 점검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이렇게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고시원에서도 7명 죽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존 숙박업계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 또 규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다. 근데 또 이제 이 교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취약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조상구 회장. 공유 숙박 제가 이제 7년 전에 했잖아요. 유효. 그때 안 될 거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유 숙박 생각해 보세요. 정형화되지 않은 숙소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0채의 집이 있어도 주인이 다르면 다 다른 집이에요. 네. 정형화되지 않은 숙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를 한 다음에 주인은 저 방에서 자고 난 이 방에서 자요. 이거 상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유 숙박이 등장한 이래 500만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카나 이 공유 숙박이 어떤 범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굴이고 이렇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뢰 플랫폼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유 숙박의 어떤 제도적인 이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이 기후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 왜 공유 숙박이 늘어나는 거냐면 실은 소비의 소비 욕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규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 16개, 20개 뭐 해가지고 정하는 룰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숙소가 정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숙소도 가고 다양한 숙소를 요구가 있으니까 그 요구를 따라가려면 공유 숙박을 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현상을 그러면 정부 그 정책 담당자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니 제대로 정부에서 라이선스를 제대로 안 하고도 돌아가는 공유 숙박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그 숙박 하시는 분들한테 가했던 50여 가지 그런 규제도 다시 봐서 그거를 풀어주거나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유마 기자님 얘기하시죠. 항상 논의를 하면은요.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요. 자, 그쪽에서는 수요가 있다. 트렌드가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정말로 데이터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열광한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데이터를 내보시란 얘기예요. 정부한테도 요구하는 게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 자, 말씀드릴게요. 조 회장님은 데이터 옛날에 해커톤 할 때도 그 데이터를 내놓지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게요. 여간에 당연히 자녀하고 가서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공유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을 데리고 공유 숙박하는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공유 숙박 호스트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고 게스트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바로 이호실에 사는 옆집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것도 생각해야 돼. 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조정하는 게 해줘야 되는 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회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뭐 그런 데이터 안 만드셔도 돼요. 회장님. 아니, 데이터 있어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부는 그 공유 숙박을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데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페어하게 예. 공정하게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풀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풀면 돼요. 그런데 왜 정부. 그걸 반대하십니까? 왜 반대하냐 뭐냐면 기존 지금 산업을 항체화시킨다. 전통적인 숙박업이 자체가 지금 수세의 입장인 거예요. 약자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로 가면 한순간에 공유경제, 이 공유숙박이라는 게 정말 확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숙박업을.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숙박이라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자기가 설계하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 같은 경우도 뭘 보면 될 수 있냐면요. 국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단체 관광을 갑니다. 단체 관광을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가끔 지금도 명동에서 못 껴가죠. 깃발 들고 가는 거. 그럼 뒤에 줄줄 따라갑니다. 그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처음에 일본이 했었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 그다음 소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개별 관광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가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석,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라는 또는 소득의 증가라는 연장선 하에서 숙박의 이슈를 보면 이게 그 흐름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관련 얘기는 우리 정 회장 얘기까지 듣고 이 주제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 대표께서 이미 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500만 객실입니다. 객실 500만 객실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500만 객실 이용하고 있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대부분 합법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불법이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얘기고요. 예,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럼 하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하고 조 회장하고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아까 지난번에 뭐 몇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법제화가 안 됐으니까 불법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합법화 시킨다 그러면 불법이 얼마나 더 난무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거기까지 하시고요. 관련 얘기 짧게 답변 주십시오. 네. 그러면 호스트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 이용하는 여행객이 불법인가요? 왜 이용객은 플랫폼 그러면 업체가 불법이죠. 네.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법적인 거 따지면 실은 그 교수님하고 전 동감인데요. 법이라는 게 그 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국민들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자기의 어떤 안전 문제, 자기의 어떤 권익 이런 것들에 따라 그걸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고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2011년도에 그 위홈 전신이 코자에서 시작할 때 외국인들만 숙박이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의 그 1등 사업자인 에어비앤비하고 싸우는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한스러운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역차별 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내국인 숙박 하는 거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아까 분명히 법으로 막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지금 법제화가 안 됐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혹시 이제 이 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가에 대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뭐냐면 아까 전반적인 다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이 교수님께서 이런 특히 이제 공유 숙박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산업 또는 경제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얘기 좀 해보고 나서 오히려 그보다 부작용이 크다면은 뭐 조절이라든가 통제가 필요한 거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공유경제라는 어떤 원칙적이고 철학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 사회의 유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이 지금 어떤 환경 문제 등등에서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가 유유 자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이걸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나 사회의 효율성, 전반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사회의 어떤 제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들이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해서 지금 4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오고 결국에는 그들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5천만, 6천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행이라든지 삶의 패턴 자체를 그들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 있다면 네. 즉 숙박이라는 형태, 거주라는 형태의 관점에서 그들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적인 차원에서 국가 내에서도 굉장한 형태의 다양한 파생 상품이나 부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집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외국에 가서 1개월 살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럼 1개월 살기에 뭐냐면 그 호텔에서 1개월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맞는 거주 패턴을 정하고 거기에서 여러 형태의 삶을 즐겨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패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유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 목표를 얘기했는데 그런 목표라든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숙박 공유 숙박은 결국은 공유 경제라는 것이 잉여 자원을 활용을 하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네, 뭐 유유자원을 활용하자. 예. 잉여 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 잉여 자원은 숙박업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정영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마하게 많은 농어촌 민박 예. 재원이 있고 또 숙박 재원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활용하면 됩니다. 주거를 숙박에 맞춰서 디자인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존에 지금 이제 민박을 비롯한 기존의 숙박의 유효 자원들을 활용한 전략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공유경제에 있어서 참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카풀 같은 어떤 라이드쉐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유 숙박도 그런데 왜 그렇게 유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플랫폼 회사하고 제휴하지 않고 또는 플랫폼 회사를 업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정말 그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플랫폼 회사를 활용을 하면요. 그런 유휴 아까 제가 결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요. 그 플랫폼 회사는 정말 보면 수요하고 공급을 매칭시켜주거나 또는 새로운 공급에다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주고 이런데 정말 선수들이에요. 걔들이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국제 숙박 여행 플랫폼 회사들이고 그런 비슷한 유형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텔이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조금 더 예.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호텔업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호텔닷컴이나 예를 들어 예. 부킹닷컴 이런 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주로 쓰는 데 써서 호텔을 예약하는데 그런 데들이 처음에는 호텔이 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플랫폼 회사들이 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반대로 플랫폼 회사가 가지는 노하우라든지 그들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호텔, 모텔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들의 수준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을 때에서 답답함은 뭐냐면 전통적인 모텔이나 호텔이나 민박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하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서로 상생, 상호, 혁신에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교수님 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조상구 대표님이나 에어비앤비의 이상현 대표하고 저희 숙박업을 하는 분들하고 이미 토론이 됐습니다.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특이하니까 호텔, 모텔 하자. 플랫폼 우리 거 하자.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외국인 민박, 농어촌 민박, 한옥마을 체험, 생활 숙박, 일반 숙박, 관광 호텔, 콘도 유스 호텔, 관광 휴양 체육 시설 모든 거 플랫폼 하자 이거예요. 해서 꼭 아파트하고 단독주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거 하라 이거예요. 해서 같이 공유경제에 같이 가자. 이미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좋네요. 예, 너무 회장님 감사하고요. 저희 위홈 이전 코자들 위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 숙박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는 데는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7년 하면서 경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델을 바꿔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게스트 여행객한테도 수수료 안 받고 호스트한테 수수료 안 받는 모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 플랫폼은 절대적으로 그냥 공유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공유 숙박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제로 법이 허락해도 호스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진짜 경쟁력 있는 기존의 대체 숙박, 모텔, 펜션, 이미 저희가 한옥도 했었고요. 이런 데들한테 광고를 안 해도 수수료도 안 내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다른 분야하고 달리 공유 숙박 쪽은 실은 공유 숙박으로 새로운 숙소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유 숙박을 위한 유홈 같은 플랫폼이 잘 되면 기존 대체 숙박 하시던 분들한테 실보다 득이 훨씬 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장사는 그쪽이 될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구조가 아니고 상생, 그다음에 플러스 썸의 그 게임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네, 조 회장님도 상품을 팔면은 수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죠. 돈 안 법니다. 조합 모델에서. 저희는 돈 드리고 하겠습니다. 돈 드리고 하는데 새롭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공실률의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허용하시는 얘기죠.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협회 자체에서 플랫폼 운영하겠다 그 말이죠. 예. 플랫폼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플랫폼을 왜 사용을 안 하냐고 하는데 우리 여직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회장님, 합의도 본 내용이고. 플랫폼이요. 독자적으로 또 뭔가 만드실 것 같은데요. 그거 참 아마추어들이 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을 초빙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플랫폼 사업 7년 동안 해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터 엔지니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20년, 30년 경험한 사람이 그쪽 아니까 플랫폼 하겠다고 왔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독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돈 안 버는 조합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 안 벌고도 저희의 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존의 그 농촌 체험업, 한옥 스테이, 그 다음에 숙박 중앙회 회원들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서로 또 뭔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 또 뭐 공유 숙박 형태가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속도는 있겠지만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 하면은 서로 뭔가 상생하면서도 서로 혁신해가는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자기 다짐이 한편으로는 자기 다짐이 있게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 시도하는 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신산업도 예. 중요합니다. 예, 신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산업이 이루어져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산업은 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더 힘들게 만들면서 신산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좀 시장 조사를 해서 신산업을 도입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장 산업을 좀 조사를 해서 그게 맞게끔 신산업을 도입해야지 어떻게 됐든 무슨 공유 경제다. 즉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카풀은요 공청회 여기까지 30회 나오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토론장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풀은 안 한대요. 그렇지만 공유 숙박은 30회 이상을 공청회에 나갔습니다. 30회 이상을 공청회에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결론은 뭡니까? 카풀은 안 하고 공유 숙박은 하겠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지켜가면서 오히려 숙박업 쪽에서는 다른 업계에 비해 상당히 협력적으로 그동안 해왔다. 뭐 그렇죠. 이런 의견 표시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두세 개 SNS 통해서 들어왔던 의견 소개를 했는데 몇 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아님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편리성을 원하기 때문에 숙박 앱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 앱 출시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존 숙박업 종사자분들은 공유 숙박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존 숙박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개선점 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서로 상호 혁신을 서로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지원님의 의견입니다. 안전장치만 갖춰진다면 숙박 경유가 효율적으로 이거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논의가 나왔었죠.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인데 이게 갖춰진다면 전제를 주셨고요. 정윤지님의 의견입니다. 규제 관련 얘기하셨는데 신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숙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해치지는 않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은 논란이 됐던 자동차, 택시 문제라든가 숙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규제 푸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한번 보면은 아까 끝장 토론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또 거의 그럴 분위기입니다만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강조하고 싶은 말, 주문하고 싶으신 말들 한 4, 50초씩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산구 대표님, 조산구 회장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실은 공유숙박에서 관광 활성화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송파에서 도시민박업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나게 나오셨어요. 빈 방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방의 공동화 이런 문제 해결도 공유숙박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공유숙박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유숙박이라는 게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회의 진화를 위한 것인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혁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적 진화도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네.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과 어떤 규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쪽 플랫폼이고 이런 쪽은 발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의 그 숙박업 플랫폼, 공유 숙박의 플랫폼이 이익을 다 독점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예. 시대가 빨리 변해서 위험은 그야말로 수수료 안 받고 사업자와 그다음에 여행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유마 회장님. 네. 공유경제에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숙박업을 죽여가면서 새로운 숙박업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정말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왜 외국인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생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민박 규제 사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엊그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공유숙박 아무 논의의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 자, 속망하기를 정부는 진심으로 저희 숙박업계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 또 신경 써달라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공유 숙박을 넘어서 공유 경제 전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 정말 개항 직전에 맞았던 위기하고 저는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그런 사례들, 외국의 정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계속 연구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분 회장님께서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숙박업에 있어서의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지역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일본의 료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 또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조금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숙박이 아니고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내부에서 나오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 회장님 시간이 제약돼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모 일간지에서 서울에서 호텔을 3개를 지타가 포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숙박중앙회 소속에 있는 그 호텔을 지려고 했던 회장님들 몇 분이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호텔을 하나 지려고 지면은 일자리 창출이 200~300명, 적게는 많게는 한 400~500명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포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꿨다는 것은 네. 거기에는 관리인 몇 명만 고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숙박이 어려움을 겪고 공실률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직원을 다 내보내고 주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유경제 오히려 역행하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공유경제가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 숙박 허용 관련해서 풀이할 과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조금 더 뭔가 접점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4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최근 공유경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역시 또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뭔가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아까 TV 방송열로 아까로 마무리했었지만 SNS는 한 3, 4분 더 나가는데요. 아까 그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아까 정 회장님은 그 방송 중에 그 여기 그 핀 마이크 여기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소란스러웠습니다만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까 PD가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넣도록 하자고. 오늘 그 얘기하시고 싶은 것 중에서 못하신 건 뭐가 있었습니까? 다음에 교수님을 저희 그 농어촌 민박 특히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요. 분위기가 어떤가? 정말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 한번 꼭 뵙겠습니다.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조산구 대표는 뭐 좀 예전에 그동안 여러 번 만났다고 했는데 접점을 조금 더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그 서로 간에 특히 민박 쪽하고 해서는 플랫폼도 서로 같이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신데. 저희는 제 느낌입니다만 일단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뭐가 이렇게 새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어떤 입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반대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뭐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뭐 저는 보니까 기존의 정부가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만큼 그만큼을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서로 잘 돼서 정말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돼서 플러스성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국내에는 오토 업체가 한 1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업소를 서로 과당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을 같은 국내 업체입니까? 외국 업체입니까? 국내 업체요. 국내 업체? 오토 업체들이 서로 과당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금액도 많이 저렴하게 떨어져 있고 또한 시설도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시설이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뭐 물론 일부분이 이제 지금은 그 모텔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또 만듭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들게 해놔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뭐 거기 들어가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객실이 지금 많이 이제 심지어 뭐
도시에서 풀빌라라는 것도 요새는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간 풀장까지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숙박업소도, 서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미 있는 그렇게 거죠? 진행을 되고 있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요. 우리 조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 저기 에어비앤비나 코자자 같은 경우 저희 거 하라 이겁니다. 위홈 이제 예. 위홈. 예? 위홈으로 바뀌었어요. 위홈으로 바뀌었어요. 위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너무 이제 개인 회사 얘기를 하시는 아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조 대표께서도 뭐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께서도 지난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거 하겠다 이겁니다. 네. 예, 정부에서 굳이 간섭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이미 교수님, 많은 시설이 아까 되어 강릉 있어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예. 자 사회 어디나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벼룩이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생가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불찰로 봐야지 농어촌 민박 펜션 하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다. 예. 아까 저희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얘기도 그걸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50% 이상이 아마 그 안전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농어촌 좋습니다. 그 저도 교수님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 법제화를 할 때 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해 줬죠. 예,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펜션하고 농어촌 민박 허용을 해줬고 외국인이 도시에서 잘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시 민박을 허용해 줬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어쨌든 간에 또 다음 방송 생방송 이어지니까 예. 오늘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마쳤지만 정말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